자, 이번 시간에 재무제표 일반 사항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이 야부리, 소설 같은 야부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좀 지겨우셔도 꾹 참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는지는 짚어드린다고 했죠. 네, 지겨워도 꾹 참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회계 공준 기본 과정 나오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겠다. 이게 바로 회계 공준이에요. 자, 지금 회계 공준. 1. 기업 실체의 공준. 2. 계속기업의 공준. 3. 회계기간 공준. 3개 나오고 있죠? 사지선다 내기 좋죠. 자, MVP 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타이틀을 묻는 문제. 다음 중 현행 회계 기준상 회계 공준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해서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암기하셔야죠, 뭐. 자,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어떤 게 섞여 나오느냐. 맨 밑에 보면 주의에 있어요. 화폐 측정의 공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재무제표는 화폐로 작성되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현행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 공준으로는 들어가 있질 않아요. 됐습니까?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회계기간 공준 여기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이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당연히 옳은 말이긴 하죠. 하지만 규정상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네 개가 섞여 나올 때 저 화폐 측정의 공준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회계 공준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때 됐습니다. 자, 그것부터 자 보셔야 되고. 자, 결국 뭐 화폐 측정의 공준이라는 건 화폐로 이제 측정이 돼서 해야 된다. 재무제표는 100만 원 이렇게 돼야지 뭐 쌀 10가만이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 식으로. 맞는 말이지만 회계 공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저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업 실체의 공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특정 기업 실체를 그 소유주나 다른 기업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이다. 참 야부리 정말 소설 같은 얘기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는 기업 실체, 기업을 경영자나 소유주와 분리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경영자와 소유주가 한 거래가 있겠죠. 그 거래와 기업이 한 거래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기업 실체의 공준이고, 자, 주의에 자, 기업을 소유주와 동일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객관식에 소유주와 동일 실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위에 나왔듯이 그 소유주나 다른 기업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와 동일 실체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법적 실체와도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실체. 자,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우리 회계 이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적 실체라는 개념이 있고 경제적 실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회계 이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참고입니다. 제가 진짜 참고 쓰레기 이런 얘기 하면 듣고 버리라고 그랬죠. 그냥 선생님 잘난 척 할게요. 잘난 척. 회계 이론적으로 이게 나와요. 회계학 이론적으로. 리걸 엔티티, 또 이코노믹 엔티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걸 법적 실체냐, 경제적 실체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 실체의 공준에서 기업 실체는 바로 법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뭐 언급이 있었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지배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밑에 계열사,
종속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속회사들. 오야붕이 있고 꼬봉이 막 있어요. 계열사들이. 연결재무제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체를 싸잡아서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랬죠?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바로 경제적 실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실체의 공정, 기업 실체는 소유주나 경영자와 분리돼서 동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정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렇게 할 때 이때 말하는 기업 실체는 경제적 실체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하나의 실체, 그걸 말하는 거지 법적 실체, 오야붕 따로 꼬봉 다 각각 하나가 다 법적인 실체죠, 이게. 그런 각각의 모든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법적 실체라는 어떤 개념과는 우리 회계학적으로 구별이 된다. 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기업의 공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기업의 공준. 한마디로 회사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내일 망할 거야. 이런 식의 가정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망하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계속하리라는 가정이다. 자, 주위에 보시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수업용어로 등장하는 건 바로 개발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무로 자산인식 여부를 가리므로 계속기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계상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개발비의 자산 계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계속기업의 공준이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자, 요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MVP 칠게요. 개발비의 자산 계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다?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개발비, 연구, R&D 투자입니다. 연구 개발비가 막 투입되면은 그걸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상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산으로 잡을 때 자산 계상을 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게 되면은 자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말은 뭐예요? 미래라는 말이 나오죠. 벌써 보는 눈 자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없다로 개발비를 계상한다. 이 얘기는 미래 기간에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를 계상하는 거예요. 미래 사업을 계속 할 것이다. 계속 기업의 어떤 공직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개발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자, 우리 문제에 등장할 때 개발비의 자산 계상 근거, 계속 기업의 공준.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이제 그 계속기업 공준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회계학적으로, 회계 이론적으로 참고입니다. 파생된 회계 개념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간 개념 돼 있죠? 기간 개념. 기간이라는 거, 제1기, 2기, 3기 나눈 이유가 뭐예요?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1기, 2기, 3기라는 게 의미가 있지. 내일 망할 거야 그러면 뭐 1기, 2기, 3기 나눌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기간 개념이라는 파생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했을 때 그 금액을 딱 잡아서 끝까지 가죠. 역사적 원가.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파생 개념입니까? 만약에 내일 망할 예정이다. 청산 예정이다. 청산이란 말을 씁니다. 내일 망할 거야. 청산 예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청산 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계학에서는. 청산을 전제치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업의 파생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유동성 배열 원칙. 우리 회계 원리에서 많이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산을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유동, 비유동 이렇게 1년 기준으로 나눴었죠. 유동성이 제일 큰 것부터 현금부터 쫙 나열합니다. 이 유동성 배열입니다. 만약에 내일 망할 예정이다. 청산 예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유동이에요. 비유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동성 배열을 한다는 그 자체도 바로 계속 기업을 관련된 파생 회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자, 회계 원리 수준에서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감가상각. 유형자산 취득하게 되면 건물을 취득했다. 하게 되면은 건물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계속 잡혀나가죠. 이 감가상각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주로 끼어 들어가는 개념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내용연수예요. 건물을 샀다? 20년 내용연수. 20년간 감가상각비를 인식해가요. 이게 돼 있죠? 바로 이 내용연수. 20년 하고 하는 게 뭡니까? 벌써 딱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계속 기업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감가상각비가. 자, 이런 식으로 파생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살짝 야불이 이제 몇 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가 계속 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문구 정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얘기인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도 역시 공시를 해줘라라고 좋은 얘기죠. 소설 같은 얘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회계 기간의 공준입니다. 그야말로 기간별 보고예요.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딱딱 끊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자 오늘부터 그냥 미래 그냥 막연한 언제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간을 끊어줘야겠죠. 1기면 1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보고 기간입니다. 기간별 보고 회계 기간의 공준이라고 그래요. 딱딱 끊어서 보고를 해주겠다. 자,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자, 예를 보시면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 충당 부채 설정 등에 대한 나오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회계 원리 수준에서도 여러분들 본 것처럼 우리가 기말에 가면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게 돼 있죠. 왜 해요? 기말 수정 분계를 정확하게 해야만 그 기간별 보고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각종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에 있는 각종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기간별 보고를 위한 것이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자, 이번 이제 거래 인식과 관련된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생주의 얘기죠. 발생주의. 거래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생주의와 관련해서 반대말이 뭡니까?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의 반대말 현금주의. 자, 그 사례를 이제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1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이놈이 안 주고 있어요.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 이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X 1년에 그냥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발생주의에서는 못 받았어도 기간분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인식하고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X 1년에 못 받았어요. 자,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자 수익을 해당 분만큼을 인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50, 이자 수익 50. 자, 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못 받았다. 그러면 회계 처리 안 해요. 얘는 뭐다? 현금 박치기예요. 현금 들어와야 수익이다. 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못 받았어도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이자라는 자산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인 우리 회계 원리 얘기입니다. 다음 연도 가서 이제 드디어 돈을 받았다 하게 되면 발생주의에서 현금 50 들어왔다 하고 잡아놨던 미수이자죠. 얘를 털어버리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더라. 현금주의 어때요? 돈 받았죠. 현금 박치기. 돈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인식한다. 현금 50, 이자 수익 50.
결국 얘가 이제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실질은 똑같죠. 현금 이자 수익 똑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간별로 이렇게 발생 시점에서 이런 발생 이연 계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잡혀나가는 회계 처리. 이게 바로 발생주의에 의한 것이다. 현행 회계에서는 현금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발생주의에 의한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수익이 있으면 그에 대응해서 비용이 인식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했다. 매출한 수익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 매출과 대응해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대응돼서 인식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발생 수익과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서로 대응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서 그 사례 감가상각이나 충당부채, 수익적 자본적 지출의 구분,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다 볼 내용들이에요. 자, 뒤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힐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재무제표의 구성이다. 자, 첫 번째로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재무상태표. FP라고 쓴다고 그랬죠. 앞으로. 다음, 손익계산서. IS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자, 기초적인 얘기지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태적 보고서다. 정태적이라는 건 어떤 시점, 머물러 있는 어떤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회계 이론적으로 스탑 개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다음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시점이 아니죠. 경영성과, 수익, 비용, 순이익 이런 것들이에요.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먹는 동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태입니다. 동태적 보고서다. 그래서 이거 회계 이론적으로는 플로우 개념이다 그래요. 플로우, 유량 개념이다. 저량 개념, 유량 개념 이렇게 말합니다. 동태적.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는 이러한 장사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12월 31일 그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산부채 자본의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 정태적, 동태적.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걸 묻는 문제가 또 꽤 등장합니다. 희한하죠? 기본적인 건데. MVP 칠게요. 자, 그 다음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는 우리 시험 수준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이제 끝나버리는데,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은 그 현금 흐름표,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활동별로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다. 재무제표 하나죠? 중요한 재무제표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눠요. 이거는 우리 뒤에 현금 흐름표에서 보긴 볼 건데 미리 나왔습니다. 보면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세 개로 구분해서 활동별로 현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현금 흐름, 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종정모 요것도 현금 흐름표의 현금 흐름이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다른 말을 또 만들어요. 무슨 활동을. 그래서 낑겨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세 개입니다. 영업활동,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우리가 캐시플로우, CF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투자활동, 캐시플로우. 그다음 재무활동, 캐시플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업활동은 그야말로 영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출이나 매입이죠. 이런 거 관련된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투자활동은 이제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면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거. 그다음 재무활동은 우리 부채나 주식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부채를 차입했다. 차입금을 차입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러면 돈이 나가죠.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유출, 유입 이거 따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영업활동, 투자활동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차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대변 쪽이다. 부채 자본.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이거는 우리 수험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부리 나와요. 잠깐만 보시면은
자본 변동표. 이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본은 뭐 뒤에서 다 볼 거고.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의 구성 항목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이 뭐 100이다 하면은 어떤 변화를 보입니다. 자본금이 어떤 식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변동이 생기겠죠. 그걸 여기다 적어요. 최종적으로 기말에 자본이 120이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게 자본 변동표예요. 우리의 시험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기초 금액과 기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변동 내역을 여기다 써주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100에서 출발해서 어떤 식의 증감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말이 120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변동 내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 기말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말장난. 자,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얘기가 이제 밑에 주위에 나오고 있죠. 기초 잔액, 기말 잔액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종종 우리 말장난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해요. 자,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주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에 이제 주석이 포함되죠. 주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본문과 별도로 별지에 작성을 해주는 게 이 주석이다. 그 다음 밑에 주위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 기타 법률입니다. 상법이나 어떤 관련 법률들이 있어요. 그런 법에서, 법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어쨌든 아닌데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정도. 자, 주의해.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뜻이에요. 어쨌든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재무제표의 한계. 자, 이 재무제표의 한계, MVP. 자, 타이틀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자, 이러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재무제표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점. 한계라는 건 문제점이죠. 자, 첫 번째. 화폐 측정이에요. 화폐 측정 정보, 즉 우리가 양적 정보라고 그럽니다. 양적 정보. 계량적 정보, 그래. 수치화된 정보. 요것만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화돼서 얼마,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수량화돼서 계량화돼서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서 재무제표 질적인 정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외상 매출금이나 어떤 거래처가 있으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건 우량 거래처야, 이건 불량 거래처야 이런 거, 이건 적대적 거래처야, 호의적인 거래처야. 매출 채권을 보면서 이건 회수 가능성이 충분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이러한 것들이 질적 정보예요. 그걸 재무제표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당연히. 화폐로만 돼 있는데 숫자로만 10억, 100억 이렇게 돼 있지 그런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당연한 얘기죠? 과거 정보다. 이런 뜻이에요.
재무제표는 과거에 이미 발생된 어떤 사건 거래들을 추스리는 절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발생 거래나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미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정보 자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치화돼서 표현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그 모든 사항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래나 사건들을 추스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추정에 의한 측정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 감가상각을 할 수명이죠, 수명. 10년, 20년 이런 것들이 다 추정치예요. 추정치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이런 추정 정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현행 회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죠. 대표적인 바로 내용연수고, 우리 대손상각에서 보겠지만은 대손 추정률, 이것도 추정합니다. 대략 한 2%가 뜯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처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충당부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다 추정입니다. 이러한 추정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겠어요? 추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날 수 있겠죠?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재무제표가 나타내는, 보면은 어떤 특정 기업이죠. 주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 관한 그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지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야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죠. 삼성전자, 무슨 대한항공 있으면은 그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런 것들만 보여준다. 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재무제표의 한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죠. 우리 지금 교재 그 표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도 뺄 게 없어요. 다 언급이 돼요. 질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요게 종종 등장합니다. 항상 등장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주 등장하는 거다. 모든 시험에 이게 자주 나와요.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시험까지 나왔어요.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루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랬죠? 맥은 짚어 드릴 테니까 충실히 따라오십시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